네,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 권력 갈등도 표출이 됐고요. 또 미 지상군 투입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 구기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이란 내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걸프 인접국 공격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그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 내부의 어떤 강경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부의 권력 갈등이 노출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지금 이란 내부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메네이 절대 통치자가 폭사한 이후로 누가 과연 이란을 대표하고 이란의 군과 정부를 끌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방부가 자랑하는 것은 초기 공습으로 이란 군부 수뇌부 49명을 제거했다. 따라서 이란 군대는 지금 지휘 통솔 상태가 엉망이고 곧 항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꼭 좋은 뉴스만은 아닌 것이 과연 누구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종전하기 위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지 꼭 집어서 접근할 상대가 불명확해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인정한 것이 우리가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점 찍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죽었다. 그래서 후계자를 누군지 이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하메네이 제거 이후에 플랜 B, 어떻게 종전을 이끌 것인가, 전쟁 이후에 이란의 어떤 정치 질서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없이 하메네이 제거를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란의 항전도 확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율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사실 주변 걸프 국가한테 사과를 했거든요. 예. 우리가 공격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당신들의 산업 시설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부 국가가 종전을 위해서 휴전을 위해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곧 있으면 항복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바라고 하니까 알리 라리자니 이란의 국가안보협의회 의장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우리 사이에는 분열이 없고 우리는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이 전쟁의 늪에 빠져들어서 우리를 교란시키려고 한다, 분열시키려고 한다 했고 방금 보도된 것 같이 다시 주변 국가 산업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죠. 이란 예. 혁명수비군이.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과연 이란 군과 혁명수비대가 어떤 식으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어떤 나라의 어떤 시설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측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또 우리 같이 이제 경제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측에서도 이 전쟁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지금은 종잡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란이 항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전에 명확한 계획이 없고 그 범위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분, 또 미국과 이란이 내는 메시지가 계속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중동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전쟁은 세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1단계 작전을 어떻게 보면 잘 수행을 했고 이란 방공망을 이제 제압을 하고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지휘부를 거의 참수하다시피 하는 그런 수뇌부를 다 제거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 같은 경우는 보복 능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란이 굉장히 영민하게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20개국 이상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소위 말해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국가들이 이 전쟁에 휘몰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민하게
하는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최저의 비용으로 뭐 걸프 국가나 지금 뭐 키프로스까지 이 역량을 이제 확대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주변국에서 빠른 종전을 이제 원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취하는 것이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주변국들이 빨리 전쟁을 좀 종식시키면 좋겠다라는 그런 압박을 자신이 대신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좀 둘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그 이란의 이제 지도부 간에 이제 혼선이 좀 저희가 봤을 때 혼선이 오가고 있는데 예. 그 이유는 사실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저희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이란의 이 지도 시스템 체제를 조금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최고 지도자라는 그 이제 지위가 어떻게 보면 이 행정권이나 사법부나 군수 통치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한국에서 만약에 뭐 한국을 제가 뭐 예를 들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우나 어떤 국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존재하는 국가에 이런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주로 대통령이 바로 이제 나서서 그런 모든 뭐 통치권이나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우리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이제 이 발언을 듣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 이란의 시스템상 이 대통령이 어떤 모든 그 군수 통치권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의 그런 발언들이 나온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3인의 임시 지도부가 뭐 군의 걸프 군 이제 공격을 중단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발언이 무색하게 바로 이제 걸프 국가에 또 공격이 가해지는 등 사실 이 수뇌부가 이제 이란의 그 군 수뇌부가 2025년 6월부터 그 12일 전쟁 때 이미 핵심 인물들이 상당 부분 제거가 됐고 또 이번 그 전쟁 때 또 한 번 그 군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작전을 세우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수뇌부들이 상당 부분 그 이스라엘 공격에 의해서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예. 이런 혼선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뭐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고 또 대통령이 따로 있는 체제다 보니까 이 지도부 내부의 혼선과 또 권력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하메네이의 체남이 이제 후계자로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다음 차례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우려감을 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기 지도부나 지도자 선출 등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란 측에서도 이렇게 하메네이의 후계자를 선뜻 공식적으로 내세우기에는 이제 부담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폭격을 시작하면서 비디오 메시지를 냈을 때 그때 이란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에서 당신들의 기회다. 우리가 지난 47년 동안에 폭정을 했던 하메네이 지도자를 제거하니까 이제 자유로운 이란은 당신들 것이다. 네. 민주화를 해라. 거리로 나가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누가 거리로 나가서 정권 교체라든지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 기자들과의 얘기는 내가 거리로 나서지 말라 그랬다. 지금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니까 좀 기다리라고 했다. 이렇게 말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란의 기나긴 폭정 속에서 신정 체제에서 피해를 받은 이란 국민들이 이런 새로운 이란의 탄생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은 상태에서 친미 성향으로 보일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죠. 이란을 배신하고 미국 편에 붙는 세력으로 비난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이란이 이제 이슬람 혁명을 하고 공화국이 된 것이 1979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란 현재 인구의 75%는 79년 혁명 이후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때 구세대만큼 이란의 신정 체제를 지지하지도 않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태생적으로 뼛속까지 반이스라엘 반미는 또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과 미국의 참수 작전을 겪고 이란의 주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은 아닙니다만 미국이 잘못 폭격을 해서 초등학교의 어린이들 175명이 폭사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편을 드는 듯한 정치 행보나 어떤 언행을 하면서 이란의 민주화를 이끌기에는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쉽게 생각했던 하메네이의 절대 정권을 제거하고 나면은 바로 친미 정권, 친서방적인 미국과 잘 지낼 수 있는 새로운 이란 정권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현실 가능성이 적었고 그런 경고를 미국의 CIA가 했으나 이제 백악관이 무시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것.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이기길 원합니다. 이기는 전쟁을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전쟁을 원하는데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기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발언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기고 있는 것이 과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란의 전쟁을 끝내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이 두 가지가 꼭 결을 같이 하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이 미국 정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하메네이의 정권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입장을 냈을 때 조금 더 강경하게 얘기를 했던 게 하메네이 기조를 이어갈 지도자를 세우면 5년 안에 다시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차기 지도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지금 그 하메네이 차남이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차기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유력한 후보라는 설은 많지만 네. 사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이제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이유 중에서는 왜 최고 지도자를 빠르게 선정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란에서는 이 최고 지도자를 뽑을 때 서거 이후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뽑는 것이 아니라 네. 88명의 위원들이 이제 협의체를 통해서 마치 콘클라베처럼 그 최고 지도자에 선출할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을 골라내고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차기 지도자로서 모스타바 하메네이라는 것은 마치 세습과 지명의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는데 네. 전통적으로 이란 안에서 이슬람 공화국 내에서 최고 지도자를 선정을 할 때 이런 식의 방식을 원래는 취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란 지도부 내에 이 전쟁의 양상이 너무나 정말 하루 저희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어떤 후보가 되어야 되며 어떻게 나서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나마 저희가 상상을 해본다면 네. 그 안에서도 굉장히 내부 권력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사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고령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5, 6년 아니면 10년 전부터도 과연 이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후계 구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란 안팎으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여러 이제 전문가들과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지만 최고 지도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최고 지도는 상징적으로 남아 있고 그 뒤에
소위 말하는 혁명 수비대가 실권을 잡을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문가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최고 지도자가 과거 호메이니, 이맘 호메이니 그리고 하메네이에 이어 이 3대 그 최고 지도자가 지금까지 79년부터 정말 1900년부터 이어온 이 최고 지도자의 어떤 명예나 모든 지위나 이런 것들이 과연 2026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사실 이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상 고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핵심이 혁명수비대인데 사실 혁명수비대는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이 혁명수비대는 최고 지도자한테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런 멘트를 하면서도 또 외무부 장관은 나와서 모자이크 방어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굉장히 혼선을 네.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어떤 무조건 항복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열린 레빗 대변인의 그 발언을 보면은 이 무조건 항복이라는 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출구 전략을 찾는 그 과정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한 결정이었다. 발을 빼기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황이 나날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이란은 이제 방어할 능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죠. 따라서 지금 전쟁이 미국에게 계속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고 이란 수뇌부는 이제 무조건 항복밖에는 조건이 없다.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할지 그 시간, 장소, 조건을 정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표출하는 메시지를 내야만 지금 미국 내에서 끌어오르고 있는 반전 여론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엔드 게임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어떻게 끝낼 거냐는 것이 더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과 치밀한 계획이 없이 너무 섣불리 결정하였다는 비판이 트럼프 지지층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시나리오냐? 베네수엘라 시나리오인 것이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는데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는 어떤 내전 상태라든지 반미 성향의 어떤 군사 외교적인 반격을 하기보다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체제가 유지되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베네수엘라 내의 원유 생산과 수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변화했고 얼마 전에는 국교 정상화까지도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메네이 제거 이후의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상황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모델을 어느 정도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이란 전쟁의 미래가 결정될 텐데 말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비디오 메시지에서 이란 국민들한테 이제 이란은 당신들 것이다. 거리로 나가서 가져가라 했는데 민주화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차기 지도자 종교 민주화 그렇게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미가라 그랬죠. Make Iran Great Again.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겠다 했는데 이것은 혁명 수비대 엘리트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메시지라고 하야겠죠. 이란 국민들이 이제 대이란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나면은 상황이 좋아진다는 메시지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기존의 경제 이권에 밀착돼 있기 때문에 이란 혁명 수비대의 엘리트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기존 권력 카르텔의 이익을 인정해 줄 테니까 항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는데 이것을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것이
이란 핵 협상이 적어도 이란 측에서 볼 때는 잘 진행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협상을 계속한 것은 핵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란 공격에 필요한 제2의 항공모함을 이란 근처까지 포진시키기 위한 시간 벌기였다. 결국에는 교란 작전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무리 이란 혁명 수비대를 대상으로 어떤 협상의 메시지를 내더라도 이 깊은 불신의 벽을 깨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선의의 협상을 미국과 시작할 조건이 과연 있는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이 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도 보도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의 이란전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앞서 인터뷰를 봤을 때는 이제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나왔을 땐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이 바뀐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핵심은 미군의 지상파 투입을 최대한 꺼리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쓰기 위해서 그러면 쿠르드군을 대신 이제 무기를 지원할 테니 그 이란의 분열을 위해서 이제 쿠르드군을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란계 쿠르드군의 입장에서는 수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군이 뭐 무기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예를 들면 국경지대에서 어떤 뭐 교란이나 분란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 군들이 이제 투입됐을 때 이란의 체제를 전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쿠르드군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분파들이 이제 뭐 트럼프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협의를 했겠죠. 뭐 일설에 의하면 2월 28일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기 전 엿새 전에 벌써 이 쿠르드군 연합체가 이제 결성이 돼서 이제 미국과 이제 뭐 이야기가 오갔다라는 설도 있지만 사실 이 쿠르드 안에서도 그 각자의 어떤 위치나 종파에 따라서 입장이 굉장히 선명하게 다르고 있고 네. 뭐 이라크나 뭐 그 쿠르드군은 그 쿠르드 자치구는 아예 거리두기를 하는 등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트럼프 행정부에게 그럼 먼저 미군이 이제 들어서고 나서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그 안에서도 계속 이제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미국 정보당국이 미국의 대규모 군사 공격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란 정권을 쉽게 붕괴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반정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도 좀 낮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던 베네수엘라 모델이 이란에는 적용이 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의문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를까요? 저런 정보기관의 메시지가 다시 미국 언론에 등장한다는 것은 일종의 발백이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다. 그런데 이런 하메네이 참수 작전을 결정한 것은 오롯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네. 이런 식의 발을 모습으로도 세졌다는? 그렇죠. 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작전도 그렇고 이번에 이란 전쟁 개시도 그렇고 작년 6월에 이란 핵시설 공습도 이 기존의 대통령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결정을 했다. 분석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대한 미국의 대외 군사 행동을 검토할 때는 국가안전보장 이사회 그의 주최의 회의를 굉장히 폭넓고 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 모두가 참가해서 군사적인 면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경제적인 여파는 어떻게 되는가, 국제법에는 괜찮은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주변 국가의 동맹, 외교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굉장히 깊이 또 다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중요한 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안보 정책이 논의되는 것이 언론에 왕왕 유출됐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고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장기간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 회의하고 있는 내용이 보도될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때 오바마 정부에서 그 미국의 이제 국방 전략을 책임졌던 분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회의하다 죽는 줄 알았다.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고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반대였다고 해요. 오히려 국가안보실에서 최소한도의 인원만 참석을 해서 브리핑을 하고 검토를 하고 대통령의 모든 최종 결정을 맡기는 그런 식으로 신속하게 결정이 돼서 그런 기밀성 유지는 됐는데 문제는 이런 유사 사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여유가 없었고 정보기관에서 하메네이 제거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 미국이 전쟁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그것이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반대한 목소리가 J.D. 벤스 부통령이었는데 J.D. 벤스 부통령도 나중에 가서는 그 자기 입장을 굽히면서 할 거면은 신속하고 최대한 큰 규모로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자리를 떴다고 하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받아들여서 했는데 그만큼 이런 예기치 못한 사태, 말씀하신 하메네이 제거 이후에 이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쿠르드족에 대한 그런 민병대의 관계도 처음에는 접촉을 했다가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쿠르드족이 원하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란 인구가 9천만 명인데 그중에 10%가 쿠르드족입니다. 그리고 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에 제일 많고 이라크에도 있는데 그 쿠르드족의 이런 입장이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쿠르드족은 민병대를 조직해서 전쟁에 개입을 하겠지만 나머지가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총알바지로 희생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어려운 입장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란 9천만 명 인구가 다 페르시아인이 아닙니다.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인은 전체 인구의 50에서 55%고 25%가 아르제르바이잔인입니다. 그리고 크루족이 10%이기 때문에 이런 이란 내의 비페르시안 소수민족의 자치권이라든지 어떤 위상을 미국이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란은 어떤 통일된 미국이 상대할 수 있는 기능적인 국가라기보다는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같은 내전 상태에 실패된 국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조각조각난 파편된 이란.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2003년 같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서 치안 유지를 도와줘야 될 텐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꺼리는 전쟁의 늪에 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따라서 쿠르드족 민병대 투입을 고려했으나 미국 지상군의 대신으로 그것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육군 제82 공수사단 투입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안정화 목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2003년에 조지 W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을 때 파견된 미국의 지상군이 최초에 적어도 16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6만 명 규모의 미국 지상군이 걸프 지역에 있다면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쿠르드 민병대 얘기가 나온다든지 미 육군 82 공수사단이 투입될 가능성이 언론에 나온다든지 이것은 아직도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혼란 상태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네. 이제 베네수엘라 모델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를 질문 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다채롭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의 이란이 아닌 조각난 이란이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 이란은 아까 봉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단순히 어떤 소수 민족으로만 다양한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또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란 내에서는 한편으로는 이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국민들 개혁과 변혁 그리고 이슬람 정권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이스라엘 좀 신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해외 그 외세 세력이 아니라면 이 이슬람 정권은 어쩌면 굉장히 두려운 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세의 공격을 받아야만 이 정권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처음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실시를 했을 때는 아마도 하메네이라는 최고 지도자만 제거를 한다면 그 내부에서 이제 1월 초에 12월 말부터 1월 초에 이란에서 대규모 이제 시위가 있었고 뭐 수천에서는 뭐 그 시위대 입장에서는 뭐 수만 명까지 살해당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부 봉기를 해라. 우리가 너희가 하지 못했던 뭐 어떻게 보면 수건이었던 그런 지도부를 제거를 했으니 이제 내부에서 봉기를 하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국가의 뭐 아랍의 봄, 뭐 이집트 사례도 그렇고 어떤 정권을 전복시킬 때 가장 중요한 그 힘이 야당 그 반대 세력, 그 반정부 세력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부 세력이 이 총의 방향을 정부 쪽이 아니라 반정부 쪽으로 갔을 때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혁명수비대의 어떤 그 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부 세력이 아닙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의 경제적 이권마저도 이 혁명 수비대들이 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정권에서 이 군부 세력들은 군부 그 어떤 군사력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력을 다 쥐고 있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이란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정권을 들어선다면 이 혁명수비대는 군사력 어떻게 보면 군부 세력으로서의 파워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경제적 이권이나 부패한 그런 사회에서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이권들을 다 놓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혁명수비대는 절대로 이 정권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란의 그 내부에서도 보면 뭐 이 퍼센테이지를 제가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정확한 수치의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30~40%가 지금 이슬람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라고 하면 거의 뭐 60에서 60% 이상의 국민들은 사실은 47년 동안 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이제 건국이 되면서 초기에는 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뭐랄까 그 환타지 그리고 마치 이제 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 혁명 정부에게 배신당한 국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60%, 뭐 50에서 60% 국민들은 사실은 이 정권이 이제는 이제 없어져야 하고 어떤 정권의 새로운 전복을 꾀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도 이 이란 안에서도 서로의 어떤 합의된 공통된 목소리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란의 사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지상군 투입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2003년 당시처럼 대규모로 뭐 지상군이 투입돼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에 대한 것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그런 부분 카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뭐 지상군 파병에 지지한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게 실제 투입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지금 상황에서 지상군이 투입이 된다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좀 변한다고 봐야 될까요? 먼저 이제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하려면은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이 지금 중동으로 이동하였다. 그래서 한미 동맹에 어떤 혼란과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한반도에만 미국이 지상군을 주도하는 것도 아닌데 예. 만약에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이 온통 이란에 집중된다면 어떤 치밀한 계획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그런 계획이 있는가? 2003년에 이라크 침공이라든지 1990년 쿠웨이트 해방, 연합전을 했을 때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이번에 그런 계획이 없이 이렇게 참수작전에 급박하게 했는데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이런 단기간 내에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물음표가 붙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이 이라크 전쟁을 군사적인 면으로 본다면 미국이 승기를 잡고 있는 것은 물론 명확하죠. 네. 뭐 제공권 장악하고 이러한 해국력을 무력화시켰다. 근데 전쟁의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승리라는 개념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프리만 같이 그 중동 전문가들의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 전쟁 개시의 명분이 이런 사악한 반미 폭력 신정 체제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앞으로 미래 미국인들과 세계가 평화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데 그 반대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령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정치에서 은퇴할 때 그 이후부터 이란에서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경험한 이란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의 어떤 종교 근본주의 세력이 제2, 제3의 오사마 빌라덴, 제2, 제3의 알카에다가 된다면 2001년 9.11 테러를 당한 미국이 다시 비슷한 고민을 앞으로 거의 영원히 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비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미국인들이 안전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반미 세력이 득세하고 또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이 더 명분을 가지고 강화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런 위협이 가시화될 때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고 적어도 정계에서는 은퇴해 있겠죠. 예.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단시한적인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지상군 투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은 지상군을 투입해서 당시 부시 대통령은 6개월 만에 임무 완수를 선언했죠. 미국 항공모함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문이 17년 동안 열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17년 동안의 이라크 전쟁에 미국이 투입한 비용이 미국 연방정부 1년 예산에 해당합니다. 1년 동안 미국 경제가 멈췄다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서 가장 이익을 본 나라가 중국이죠. 미국이 온통 이라크 늪에 빠졌기 때문에 태평양이 중국의 마당이 됐던 것이고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그것을 되풀이할 것이냐 이것이 미국의 악몽이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할 수 있지만 과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두 번째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란이 표면적으로나마 안정화가 된다 그래도 제2의 이라크 게릴라 전쟁 아이시스 그리고 반미 세력의 미국 본토 공격 이런 테러는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룰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전쟁 비용으로 미국의 쇠락이 가속화된다면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계속해서 2003년 사태와 좀 비교해가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쿠르드족 활용 가능성도 결국에는 지상군 투입이라는 그 마지막 카드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이런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셔서 그래서 지상군 파병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행정부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장면은 미군 장병들이 전사한 모습으로 그 유해들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계속 방영이 되는 그 지점을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이번에는 여러 이제 언론 보도에서 뭐 파리 공수사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파리 공수사단이 2020년 솔레이마니 장군, 그러니까 이 솔레이마니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혁명 수비대 이제 장군으로서 그 꾸두스 군을 이끌었던 그런 장군이에요. 이 솔레이마니는 이란 내부의 그 군 세력뿐만 아니라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하마스와 레바논 그리고 소위 말한 시아벨트를 이끌었던 그런 군이기 때문에 이 솔레이마니 제거 때 바로 이 파리 공수사단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한번 성공적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예상을 하기를 굉장히 소규모의 어떤 그 부대를 파견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이란 공습에 대한 여론이 국제적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쓰는 여론은 미국 내의 여론이잖아요. 그 CNN 보도에 의하면 거의 59%가 지상 파견을 이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장 트럼프가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은 제시하고 싶지 않은 해결 방안이 바로 지상군 투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같이 델라웨어에 가서 이번에 전사 미국 장병 6명의 그 시신을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계속 있다면은 과연 지금 마가 내부 세력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우리가 희생을 당하는가? 왜 이스라엘의 전쟁을 우리가 대신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해라 이런 여론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여기 더해서 전쟁도 전쟁이지만 지금 경제 상황도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제 경제 비상 대권 법안 2파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페덱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낸 관세에 환급해달라.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환급하라는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750억 달러 이상 관세 환급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생길 것이고 또 15% 관세를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부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대신 했는데 2파 대신에 예. 이 15%가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15%로 합의를 봤으니까요. 근데 다른 나라는 중국 같은 경우는 20%, 베트남 20%, 인도네시아 말레 19%, 인도 18%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합의를 무효하고 재협상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점에서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유럽 연합의 레버리지를 강화시켰습니다.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영국 비판했지 않습니까? 스тэ머 총리 윈스턴 처칠 아니다. 실망했다. 그리고 스페인 총리가 미국이 우리 기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 중단을 내가 명령했다 하는데 이렇게 유럽 연합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이파가 없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 아직 사인을 하지 않은 법제화하지 않은 유럽과의 관세 협상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카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유럽, 남미,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내 한마디면은 저항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은 너무 많은 폭탄을 이미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게 하나둘 시작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쥐고 있는 이 국가들에 대한 레버리지는 어느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고 이번 이란 전쟁으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의 효과가 굉장히 반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군사 압박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격 대상이 이제 더 많은 지역과 집단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약 1억 5,1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판매를 이스라엘에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비판이 좀 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실 가장 이 전세가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전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하다. 하지만 그걸 받아치는 버티는 이란도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욱더 강력하다라는 것이 이 전쟁이 모두 다 이 국제시장에서 뭐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 전쟁의 장기화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뭐 이란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보다도 전쟁을 빠른 시간에 이제 종식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것이 이제 여의치가 않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란은 이런 그 열세인 그런 그 어떤 무기 전력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각 뭐 사우디나 뭐 두바이 항공도 한때 폐쇄가 될 정도로 여러 이제 걸프 지역을 동시에 뭐 미사일로 공격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작은 이스라엘의 미사일로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란에서는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격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란이 굉장히 영민하게 이스라엘에 저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것보다는 아예 이 그 영내 어떤 그 불안정한 그런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오히려 이 영내의 어떤 국가들이 자신 대신 그 미국에게 끊임없이 빨리 이 전쟁을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90를 넘어섰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같은 부분도 고려할 게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국제 정세 경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당분간 이제 불안정성, 특히 원유 시장에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습했을 때 브렌트 유가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80달러에서 90달러였는데 지금 그 상태에 버금가는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이란 전쟁이 곧 종식될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시장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쟁의 승리, 종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시각은 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유 보유가 일일 기준으로 274만 배럴인데 70% 이상이 그쪽에서 수송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변수는 중국입니다. 이란이 이제 원유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 원유 수입의 이란 원유가 약 1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사태로 이미 중국 원유 수입의 약 5%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태로 중국이 손해본 원유 수입의 약 5분의 1, 전체 수입의 5분의 1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송,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와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또 그것이 중국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는 있지 않은지. 하지만 이제 외교 스케줄이 좀 묘연한 것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3월 말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란 전쟁의 시간이 약 4주에서 5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그런 스케줄과 비슷한 결을 갖는데 그때까지는 어떤 큰 변화, 긍정적인 변수가 생기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쿠웨이트도 석유 생산을 감축한다고 밝힌 상황이고 주변 산유국들도 이제 석유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지금 봉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변수는 또 중국이다라는 분석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장 이런 사태가 이제 지속이 된 이유가 아까 그 이란의 전략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냥 걸프 지역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거의 봉쇄한 예. 이제 상황에 있고 유조선이 사실상 이제 올스톱된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70% 이상에서 70% 이상의 원유를 중동을 통해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미 이제 유가 인상이 시장에, 한국 시장에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 교수님께서 중국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이 좀 급박하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 시그널이 보여지는 것이 러시아산 원유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란발 공급 부족이 메우려면 아니면 러시아산 원유 제재 완화를 또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서방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이후에 서방이 수년간 이제 유럽이 공들여왔던 것이 뭐냐면 바로 러시아 그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심지어는 이 러시아 원유까지도 이제 예. 얘기를 한 바 있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한 국제 어떤 시장이나 유가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여파까지 자세히 짚어봤고요. 중동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저희 연합뉴스 TV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광교수, 구기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